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찍을 내용은 2학기에 이제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부분으로서 올바른 표현, 효과적인 담화라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260페이지부터 찍도록 하고요. 오늘 이 강의는 연속해서 7단원의 7소단원 2단원 부분을 전부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길러도 여러분 차근차근 필기 교과서에 잘 하시고 모르는 것도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높임, 시간, 피동, 인용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 보면 딱 알겠지만 여기는 다 한자어들입니다. 시간, 피동, 인용은 다 한자어입니다. 높임은 한자어가 아닌데 어떤 뜻인지 잘 알죠? 높임은. 나머지 얘네들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각 한자의 의미,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법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은요, 높임 표현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어색합니다. 자, 왜 어색하냐면요. 이 정체가 나오다가 기본이잖아요. 기본형이잖아요. 나오다에 시가 들어간 거예요. 나오다에 시가 들어갔는데 이 시가 정체가 뭐냐면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자, 그래서 주체를 높이다 보니까 여기 주어를 높이는 건데 여기서 주어는 아메리카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높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사물존칭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물존칭 표현. 이 사물존칭 표현은 비문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한테 높임법을 과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을 높이려다고 하다 보니까 미래의 손님에게 줄 이 아메리카노까지 높여버린 거죠. 손님이 갖고 계신 아메리카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 존칭 표현을 사용하는 건 잘못된 법이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요 다른 용어로 문법으로 경어법이라고도 합니다. 경어법. 네,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1쪽 지식마당 보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을 다 문법 요소라는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문법 요소 안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여기 높임부터 시간, 피동, 사동, 인용, 부정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사동 표현과 부정 표현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정 표현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 교과서에 없어서 아예 안 다룰 거고요. 사동 표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피동과 함께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높임과 시간과 피동과 인용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들은요, 실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문법 요소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걸 실현이라는 문법 용어를 씁니다. 실현된다. 뭘로?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 접사, 조사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자, 그 다음, 담화 상황에 적합한 문법 요소의 사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 볼 수 있죠. 이렇게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의 이름은 담화 상황이에요. 자,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나 과정, 담화의 목적, 시간과 장소, 담화 참여자, 하자, 청자, 매체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집합의 이름은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서 익혀서 문법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도식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높임 표현. 자, 높임 표현은 높이는 겁니다. 높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높은 대상과 낮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대상이 높은 대상한테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대화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높임 표현은 반드시 높이는 것만 높임 표현이 아니고요. 낮추는 것도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높임 표현이란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 높임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체 높임 있고 객체 높임 있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채 끝나다가 상대입니다. 상체 아니고요. 상대. 주체 높임은요.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각각. 객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데 결국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요. 청자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듣는 상대. 자, 각각 주체 높임의 실현은 서너말어미 시, 주구적격 조사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 중에 계시다, 잡수다를 위해서 실현하고요.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 역시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엽줍다에 의해서 실현되고요. 부사격 조사 깨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이걸 뭐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긴 한데요. 이거 외우려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이다, 뵙다, 모시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당연히 목적어가 옵니다. 뭐뭐를 들이다, 뭐뭐를 뵙다, 뭐뭐를 모시다, 뭐뭐를 여쭙다 이렇게요. 계시다는 다르죠. 누구누구가 계시다, 누구누구가 잡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객체가 되는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번을 보시죠. 담화 상황이 가에서 나로 바뀌었다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미나야 어디 가? 했더니 선우한테 빌린 책 돌려주러 가. 서로 이제 반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선생님들 간에 대합니다. 어디 가세요? 가십니까? 돌려드리러 갑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자, 이 경우에는 박 선생님을 높이는 동시에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 되겠고요. 돌려드리러 행위의 대상인 김 선생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객체 높임이고 여기는 듣는 사람인 상대 높임. 그 다음에 박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했으니까 주어인 박 선생님을 높이는 이런 그 주체 높임까지. 여기는 주체도 되고 상대도 되고 여기는 객체 높임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 문장에 나타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탐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기읍과 리을은 주체 높임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객체 높임이죠. 자, 왜 그러냐? 목적어를 보라는 거죠. 여기 선물을 있고 여기는 할아버지를 있죠. 그러니까 베다의 주체는 객체가 이제 할아버지를이 되겠고요. 들이다의 객체 선물을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특수어의 들이다와 베다를 사용한 거죠. 그 외에도 뭐 높임인 생신 뭐 이런 거 있죠. 말씀, 계시다 이런 것들이 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주체 높임은 기역 리을, 객체 높임은 니은 디귿이고요. 높임의 실현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죠? 실현 요소라고 합니다. 자, 높임은 주체 높임은 시 여기 시 있으시겠습니다. 시. 그다음에 주격조사 깨서. 그다음에 계시다 말씀 봤고요.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 깨. 그다음에 높임의 어휘 생신. 그다음에 들이다가 그다음에 베다가 보입니다. 자, 높임의 대상에 주목할 때 기역과 리을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기역과 리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야, 여기는 있으시다고요. 여기는 계시다입니다. 자, 일단 계시다에는 시가 붙었습니까? 여기 시는 선어말어미 시가 아니죠. 계시다 자체가 계시다죠. 그래서 얘는 특수어이다. 얘는 특수어이. 자, 특수어이를 사용했고 얘는 특수어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있다에 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가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주체 높임엔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직접 높임과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혼자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계시다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때는 계시다. 선생님을 직접 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이는 거는 간접 높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비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산이 선생님이 쓸 거기 때문에 우산을 높이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배웠었던 사물존칭과 다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소유하는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을 높이는 겁니다. 소유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즉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을 높이는 이 문장에서는 있으시다도 됩니다.
있으시다. 여러분 눈치챈 것처럼 있으십니다. 있으십니다. 이래도 되죠. 선생님은 혼자 교실에 혼자 있으십니다도 되죠. 그래서 특수어휘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직접 높임.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대 높임 표현을 탐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상대 높임 표현. 자, 선생님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였던 이 친구를 좀 높여주죠. 어서 오게 그랬구먼 정말 축하하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요. 끝을 보는 겁니다. 문장 종결 표현이라고 하죠. 우리 종결 표현. 종결 표현이 뭘로 끝났습니까? 개, 네, 먼으로 끝났죠. 여기도 보면 새로 끝났습니다. 자, 이거 공통된 게 뭐가 있냐면요. 먼만 빼고 다 에로 끝나죠. 네. 자, 여러분 표를 한번 쭉 먼저 공개를 하면요. 에로 끝나는 형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중에 에로 끝나는 건 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하게잖아요. 하게. 네, 차이는 하는 다 똑같잖아요. 변화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이죠. 그래서 개 부분이 변화가 있는데 에로 끝나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 네, 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능구머는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 특성은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어느 정도 대접해주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이 되어서 찾아왔는데 자네 왔네 왔구먼 반갑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이거는 좀 옛날 사람들이 옛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딸이죠. 딸이랑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세요 이렇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자, 요를 사용했죠. 그치, 요. 그래서 내려오면 요체가 있죠. 해요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요체에 해당하고요. 비격식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서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비격식체를 써도 됩니까? 네, 요새는 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비격식제를 사용합니다. 격식제를 사용하는 자리는 어떤 경우냐면은 좀 공식 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석상. 그래서 어떤 시상식이나 뭐 어떤 사회자가 안내 멘트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격식제를 사용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격식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하게 하십시오. 해요. 하게 해체 해요체 해요체요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죠? 예, 비격식체였던 걸 격식체로 바꾼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차이 표현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두 인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3쪽까지 필기 잘 하세요. 요 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2개가 있습니다. 해요, 해체. 네. 자, 그 다음 이제 시간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 시간 시 더하기 간입니다. 시간 말 그대로 타임이죠. 타임을 보는데 이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제라고도 합니다. 시제. 문법에서는 그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시죠. 자, 과거, 현재, 미래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근데 과거의 정의, 현재의 정의, 미래의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면은 좀 얘기는 다릅니다. 문법적으로 각각의 정의를 내릴 때는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먼저 사건시입니다. 사건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발화시는요.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면 현재,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발화를 하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사건을 얘기한다. 그럼 과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발화하고 있는 것보다 뒤의 얘기를 얘기한다. 그럼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학생의 철벽 수비 강하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철벽에 해당하는 이 말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현재고 과거고 미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현재, 과거, 미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보면요. 한다의 니은이 보이죠? 그러면 했어의 하다의 엿이 보일 겁니다. 이 엿 줄인 거. 그 다음에 리을이 보입니다. 할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요. 여기 리을, 여기는 니은, 그 다음에 엿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제를 나타낸 어미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제의 품사, 어미,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로 나타나는데요. 요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 이렇게 되고요. 관형사형 어미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시제를 표현한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과거죠. 먼저 온 사람들끼리 우선 인사를 나누었다. 자, 여기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재는 저 멀리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한둘 보인다.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미래는 내일은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며 파도도 잠잠해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나누면은 앞부분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각각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내일이라든지 다른 건 뭐 있을까요? 예, 요런 것들은 일단 다 시간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시간 부사어. 그래서 과거 시제 시간 부사어,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 미래 시제 시간 부사어입니다. 자, 얘네들은 문장 성분은 부사어고요. 각각 시제를 이런 시제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하나 뭐 이미 그 일이 일어나지 뭐 아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있잖아. 뭐뭐 했었어. 이렇게 과거로 끝나면 것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선생님 말 이해가요? 최근을 넣어서 과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의미 자체가 이 시간 부사 의미 자체가 현재와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기역과 니은 디귿의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과 리을의 의미를 비교해보고 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있죠. 고 있다, 어버리다. 자, 요게 뭐냐면은 동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작상. 자, 국어에는 동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be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고요. 완료상은 have pp 현재 완료하는 그 완료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현재 사건을 표현하는 거 얘네들은 과거의 사건을 표현한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는 진행고 있다니까 완료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역 디귿 예. 니은은요, 얘 같은 경우는 진행을 나타내겠죠. 고 있다니까요. 리을은 완료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동작상입니다. 어떻게 실현되느냐,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 요소,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고 있다, 버리다 이렇게 해서 본용어 뒤에 먹다라고 하는 이 본용어 뒤에 보조용어니 결합하여 진행이나 완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은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나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과거 사건인데 얻다 이것만 봐도 과거 사건이죠. 근데 현재 시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법이라고 합니다. 현재법. 현재법은 수사법인데요. 글쓴이 중심 사상과 내용을 보다 강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65쪽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피동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물 한번 마시고 갈게요. 자, 필기하고 계시죠? 자, 피동 표현. 자, 피동 표현은 지금 네 가지 문법 요소 중에서 가장 그 개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동 표현의
라고 하는 피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상대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피동이라는 거 내에는 총 네 가지의 그 각각 개념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 상대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피동과 비슷하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아까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었죠. 피동, 사동이 있습니다. 먼저 피동과 사동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피동은 말 그대로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에서는 수동태라고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피동과 수동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passive라고 하는데요. 피동의 피자가 피해할 때 쓰는 피자랑 똑같습니다. 피해할 때 피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당할 피자거든요. 근데 당한다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당한다가 반드시 나오죠. 그 누구가 타인입니다. 그럼 그 타인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타인의 대상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보통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피동문에서는 목적어가 등장하느냐? 아닙니다. 원래 이 문장은 능동문이거든요.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애가 그 피동문의 주어로 오는 겁니다. 주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관심을 초점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 문장에서 본능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상이고요. 이 타인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죠. 그 표현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동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중 비동, 뭐 과한 비동 이렇게 해서 비문법적인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비동 표현이 갖는 효과의 교과서는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동 표현에 대해서 각 이 개념어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집중해서 선생님 잘 설명을 잘 듣고 좀 더 그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좀 접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적이라고도 하고요. 대상에 의해서 대상에 주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수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대에 있는 개념이 능동입니다. 능동은 active라고 하고요. 능동의 능자는 능력이고 역시 동작을 능력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자발적인 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은 완전 반대인 겁니다. 자, 반면에 다른 대척점에 있는 이 개념이 사동입니다. 사동은 우리가 영어에서 사역 동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동사가 있는 거고 사동은 개념입니다. 사동 어떤 사냐면은 시킨다는 거야. 동작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causative를 합니다. 자, 반면 이 대척점에 있는 개념은 주동이라고 합니다. 주동 표현. 주동 표현은 영어로 leading이라고요. 그 동작의 주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작의 주인. 자, 그러면은 능동과 주동은 들어보면은 동작의 주인이니까 주체죠. 결국 같은 겁니다. 능동문과 주동문은 같아요. 능동문과 주동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각각의 대립하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각각의 대립하는 개념이. 주동은 주인인 됨을 얘기를 하는 거고 능동은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능동과 주동은 관점의 차이로 같은 거고요. 비동이 대립되는 개념, 주동은 사동이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걸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해가죠? 개념은 이해했을 거고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경찰이 오랫동안 잡으려고 했던 도둑이 어제 잡혔다 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돼 있죠. 네. 경찰이 오랫동안 잡으려고 했다. 여기서 나누기보다 앞에서 여기서 나누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잡으려고 했다 라고 하면 이건 능동문이죠. 경찰이 오랫동안 잡으려고 하다. 능동문이자 주동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잡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경찰이죠. 그래서 주체가 된 주인이 된 경찰, 그러니까 주동문이기도 하고 능동문이기도 한 겁니다. 자, 얘는 당연히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도둑이 어제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잡힘을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문입니다. 피동문. 그래서 잡다의 기본형, 잡다의 히가 들어간 잡히답니다. 그럼 이 히의 정체는 뭐냐는 겁니다. 히는 바로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입니다. 비동접사라고 하는 거죠. 비동접사. 비동접사가 붙으면요. 비동사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 그리고 이렇게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파생어가 된 거예요. 파생. 접사가 붙은 거잖아요. 파생어가 됐죠. 우리 합성어 파생어라는 걸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럼 이게 파생어인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비동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비동. 그리고 다른 말로 짧아서 짧은 비동. 다른 말로 단형 비동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 용어들 여기 나오죠. 전미사에 의한 비동을 말합니다. 자, 2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세 가지 예문이 있는데요. 적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그가 한동안 소식을 끊었다.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였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부터 문장을 볼 때 목적어를 제일 먼저 찾는 습관을 가지세요.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자,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비동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그 목적어, 객체, 대상에 주목하는 게 주어가 되는 게 비동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동문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비동문이고 얘는 능동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방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의 사방을이 여기 주목하기 위해서 주어로 갑니다.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이었다를 줄여서 쌓였다가 된 거죠. 이가 비동접사입니다. 그가 한동안 소식을 끊었다. 소식이 그에게서 이렇게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한동안 끊기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방식 더 있습니다. 그에게서 한동안 소식이 끊어지다가 붙은 거죠. 이렇게 어지다가 붙는 거 이걸 갖다가 통사적 비동. 왜냐하면 서술어가 되잖아요. 끝부분이. 얘도 물론 서술어긴 한데 얘는 어지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사가 문장이거든요. 통사가. 그래서 통사적 비동이라고 하고요. 길죠. 얘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장형 비동, 긴 비동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문장 구성에 의한 비동. 어지다도 있는데요. 게대다도 있습니다. 게대다. 참고로 개하다는 사동입니다. 사동. 네. 그래 통사적 사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하다는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게대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안건이 회의에 상정하다인데 상정되었다가 됐습니다. 하다 대신에 되다가 붙었죠. 이 되가 또 접사입니다. 그래서 되가 명사 뒤에 붙죠. 그래서 얘를 파생적 비동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 받다와 당하다가 있는데요. 받다와 당하다 같은 경우에는 당하가 사실 접사가 아닙니다. 접사가 아니라서 다른 말로 어휘적 비동이라고 하거든요. 어휘적 비동.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 둘만 구분해서 통사적 비동 아니면 그냥 파생적 비동이다라고 해서 이 외에도 받다와 당하다가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휘적 비동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하고 기가 나왔는데 이 외에도 이희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희리기 우구추를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희리기는요 공통되게 사동접사이기도 하고 피동접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까지 하면은 얘는 사동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솟구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솟다가 기본형이고 치는 강세접사고요. 이때 구가 뭐냐면은 사동접사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다 이희리기 우추는 사동접사, 이희리기만 피동접사. 이희리기는 피동접사이기도 하고 사동접사이기도 한 겁니다. 네. 지금 사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동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성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고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를 여러분 영어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각각의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선생님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서술어는 predicate가 맞는데요. 보통 verb라고 우리가 이제 S 플러스 V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verb는 동사고요. predicate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complement, adnominal phrase, adverb, independent word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가지가 문장 성분에 해당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장 성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해라 라고 했는데 기역 리을에서 보면은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왜냐면 여기 다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리을이라고 해놨는데 능동문과 목적어가 및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딱 보이죠. 사방을이 사방이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주어로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해서 기역과 리을은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에서 이제 표현 효과에 주목하는 게 보입니다. 자,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 자, 표현 효과 그 의도가 뭐냐, 인텐션이 뭐냐. 자, 가를 보면요, 어린아이가 물을 엎질렀어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엎지르다라는 이 서술어의 주체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엎지른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이 엎질러졌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아이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 본능적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 피동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의도가 잘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이 안에 어떤 게 원래 능동문이냐면은 제가 물을 엎질렀어요가 능동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따오는 거죠. 물이 엎질러지다, 어지다가 붙었죠. 그래서 피동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행위의 주체인 이 본인은 부각되지 않으면서 이 대상의 행위의 결과에 초점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도 식탁이 덜 닦였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닦아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닦이다 이렇게 피동으로 식탁이를 주어로 해서 자, 이 경우에는 당신이 식탁을 덜 닦았어요 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면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능동문이 피동문은 바뀔 때 부수어가 부사어로 변하면 생략이 가능해진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생략되기 때문에 뭐 좀 더 그 대상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대상에, 식탁이라는 대상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설명했었던 그 피동의 개념을 떠올려 보면 잘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방송 보도와 신문 기사에 쓰인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꿔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기상캐스터 보면요.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대기가 그래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상됩니다. 여기 뒤에 사용했고요. 보입니다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2017 국내 증시 투자 소비의 좌우. 내년 증시의 변수는 소비와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되가 붙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다 피동 표현이 해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뉴스와 기사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죠. 왜 그럴까요? 자, 아울러 여기 보면 학술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용할까요? 똑같습니다. 왜? 주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여기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캐스터일 거고요. 기상 캐스터. 여기는 이 신문 조선일보라고 하는 기사 작성자, 신문 기사를 쓴 사람 누구죠? 신문 기자일 겁니다. 기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자일 거 아니에요. 주체가 말하는 걸 부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대상은 여기는 뭐예요? 날씨일 거고, 여기는 국내 소비, 국내 증시 이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연구하는 그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부각되는 느낌을 주고요. 여기는 행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서술된 내용 자체에 초점이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동 표현의 효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 더 단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267까지 7쪽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인용 표현은 인자가 뭐냐면은 끌인자입니다. 끌인, 끌어온다. 끌어와서 쓰다, 사용한다. use의 개념이에요.
자, 영어로는 quotation이라고 합니다. quotation. quotation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여러분 왜 미드나 영화,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말을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그 V 손가락을 양쪽에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올 때 딱 구분이는 그런 제스처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qu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큰 따옴표를 양쪽에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올 때 나는 quotation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오는 표현, 이걸 인용 표현이라고 하고, 그런 이렇게 저작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표절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용격 조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인용을 할 때 인용격 조사를 라고 고를 사용합니다. 자,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를 사용하고요.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를 사용합니다. 간접 인용이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연관해서 고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은 잘 안 잊어먹습니다. 자, 1번. 진영이가 너 그 영화를 보았니? 코테이션 마크 딱 들어갔죠? 그럼 뭐 라고가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가 돼야겠죠. 그 영화를 보았느냐? 고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설명 있고요. 그다음 2번. 자,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바꾸기 전과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는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자, 여기선 주의할 점이 주인공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올 때 주인공이라까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이니까 고가 붙는 겁니다. 그녀는 힘을 냅시다 라고 소리쳤다. 힘을 내자고 소리쳤다. 그는 내게 당신도 저것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내게 나도 그것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인칭 대명사, 그 다음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문장 종결 표현이 이런 문법 요소가 담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찾아서 큰 따옴표를 붙여보고 직접 인용 표현과 표현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 줄근 두 부분이 사실은 직접 인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직접 인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직접 인용의 대상 부분인 문장들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간접 인용으로 실제 코테이션 마크를 안 찍고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각이 간접 인용을 했을 때와 직접 인용을 했을 때의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직접 인용을 했을 때는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은 문장 전체를 쭉 이렇게 다르게 변환을 해서 좀 어울리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도 주면서 동시에 인물의 감정이나 현장감을 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거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또. 자, 이렇게 해서 인용 표현이 끝났고 이제는 적용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적용마당에서는 이때까지 배웠던 네 가지 전체를 이제 문제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문장의 어색한 이유를 높임 표현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바르게 고쳐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높임 표현이죠. 손님께서 찾은 색상은 지금 없으세요 라고 했어요. 요거 우리 처음 했죠. 사물존칭 표현이죠.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겠어요? 색상은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아까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라던데 했어요.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던데 오라시던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조금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할머니께서 자기가 직접 이 부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자기가 했을 때 이 자기 부분을 높임 표현을 쓰려면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우리 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3인칭입니다. 3인칭을 높일 때 사용하는 대인칭 대명사는요. 당신입니다. 당신. 이걸 알아주세요. 별표.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기르신 거라시며 채소를 보내주셨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리을.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했는데요.
계시다. 불편한 점이 계시면 안 되겠죠. 있으시면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가 없다. 간접 높임에서는. 그래서 있으시면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에서는 시간 표현이 나오는데, 시간 표현에서 조금 또 이제 심화된 부분을 다룹니다. 자, 이걸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자, 양태는 뭐냐면요. 요번에 있죠. 양태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하자의 주관적 태도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제의 는은요,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고요. 과거 시제는 어지요. 화자의 확신 역시 나타냅니다. 미래 시제의 get은요, 추측을 나타내요. 비확정적인 어떤 서술 태도,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보면, 창밖을 보니 내일 소풍을 가긴 다 틀렸어? 했어요. 그럼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결정적이다라는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꼭 잡는다 했을 때 는도요, 화자의 확신,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다 끝냈겠군 했을 때 이 get은요, 추측이에요. 특히 이 get이 잘 나옵니다. get은 많이 쓰여요. 추측 외에도 여기 보시면 관용 표현 같은 데 사용되고요. 가능성 또는 능력 이런 것도 사용됩니다. 삼청 동자도 그 정도는 알겠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럴 때 get의 쓰임 이런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ot은 하자의 확신, 는도 하자의 확신, 는 보편적 진리,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다음을 참고해 우리 주변에서 잘못 쓰고 있는 피동 표현의 사례를 바르게 고쳐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번역 뒤의 피동 표현입니다. 자, 그 건물은 최고의 건축가에 의해 지어졌다. 어지다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중 피동이죠.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보여진다는 보인다, 어지다를 붙인 거죠. 자, 이렇게 특히 이 이중 피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중에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시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런 시 있어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제목이 씌어진 시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이중피동입니다. 바로 여기에죠.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치면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씌어지다가 기본형이 쓰다거든요. 쓰다. 그래서 짧게 우리 단형 피동으로 하면 쓰인시가 되겠죠. 이거 줄이면 씬시라고 써야 됩니다. 씬시. 그 다음에 장형 피동으로 하면 써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문법적인 얘기고 가볍게 시적 허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네, 윤동준 씨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나오죠. 여기에 이 책은 17세기에 씌어졌다. 쓰였다 라고 해야겠죠. 남녀 주인공은 몸이 바뀌어졌다. 바뀌었다. 발견됐다. 발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과 같이 신문기사에서 간접 인용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문 특성에 비추어 줄여봅시다. 자, 신문기사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전달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직접 인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는 간접 인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둘 다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바보라서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직접 인용을 했죠. 그럼 우리 인용격으로 라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 바보다 이게 아니고 일부러 이 두 가지 효과를 둘 다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감정이나 태도, 현장감이 잘 전달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매끄럽다. 그래서 간접 인용 표현하면서도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인용 보호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0조까지 정말 빠르고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